자, 우리 교실 열기에 보면 어떤 애가 어떤 애 등짝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누가 누구 등짝을 때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성공장을 때리고 성국장이요. 어, 뭔가 서양 옷처럼 입은 사람이 약간 조선 복장을 하고 있는 관리의 등을 때립니다. 그죠? 배 아파 온건파? 맞습니다. 맞지? 그 뜻이죠. 그런 느낌. 자, 우리 이 조선 간복을 입은 사람 등짝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국장이요. 청국당이라고 적혀 있죠. 누구를 따르는 사람 같아요? 그 청나라를 따르는 사람 같죠. 자, 우리 교실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자, 다음은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누구로 파견된? 영선사 기억납니까? 그 청해 평면 청나라에 파견된 거죠. 이때 파견된 사람의 이름이 뭐랍니까? 김윤식이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이 귀국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래요. 나 김윤식은 이모군란 때 청병을 따라서 귀국했다.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 때 왜 왔죠? 도와주려고. 아닌데? 도움을 요청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왔었죠. 자, 이때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지? 이때부터 청국은 나라의 일을 자주 간섭했대요. 우리 이모군란의 결과 간섭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영어곤란. 우리 고문을 파견했죠. 내정 고문과 외교 고문, 마젠창이라는 사람과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뭐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청나라가 파견된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벽이라는 것을 맺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침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고 다시 민씨에게 권력을 내어줌으로써 민씨 또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나는 누구로 지목됐대요? 어이구, 저 청나라 앞제비라고 이렇게 청국당이라고 지목되었답니다. 자, 김옥균과 같은 사람들이 청국이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분노해서 마침내 일본 공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일본과 같이 정변을 일으켰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변이 무슨 정변?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옥균은 왜 갑신정변을 일으켰을까? 그 개화하려고. 개화하려고. 꼭 정변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었을까? 김옥균이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우리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간이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김옥균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겠지. 네. 그리고 김옥균도 사실상 성공할 확률이 있었다고 봤을까, 없었다고 봤을까? 있었다고 봤을 것 같겠죠. 야, 없는데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1%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몇 프로 되면은 내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 80은 넘어야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80은 넘어요. 그죠? 1%는 안 하지. 그죠? 그 80%의 상황, 그 80% 이상의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겠지. 그렇죠? 우리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화파의 분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 갑신정변과 관련된 우리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우리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 먼저 이 첫 번째로 뭐가 분화되었답니까? 개화파요. 괴화파가 분화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은 언제 이후의 상황입니까? 이모곤란. 이모군란 이후 상황인 거죠. 그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이후의 상황이 곧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다고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모군란 이후에 뭐가 분화되었다? 개화파. 개화파의 분화입니다. 자, 청나라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개화하자는 사람, 일본을 모델로 해서 개화를 하자는 사람, 이 두 개의 부류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 옹건 개합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급진계합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건계합파는 누구를 모델로 해서 중국. 중국 청의 무슨 운동? 그 양국. 태평천국 아닌데? 청의 맞나? 양무 운동을 모델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급진계합파들은 일본의 무슨 유신? 그렇지. 일본 창현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상식인가? 상식이죠. 어이구 상식 멋있는 남자구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모델로 해서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만. 우리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제도는 그대로 주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방식을 동도 서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서 제도,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을 바꾸자고 했던 게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격 자체는 우리 어떤 것들이 좀 더 화끈하게 빨리빨리 될 수 있을까요? 급진이겠죠. 그죠? 급진이겠죠. 대신에 많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뭐든지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천천히 바꾼다는 거는 뭔가 설득을 해나가면서 바꿔나간다는 거고, 빠르게 한다는 것은 그런 충돌을 감내해가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건기합파는요,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립니다. 점진적이고요. 반면에 급진계합파들의 속도는 너무 급진적이고 빠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상 이모군란 이후에 어떠한 세력들이 인기가 더 있을까요? 얘들. 급진일까요?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누구의 간섭이 심한? 당연히 이쪽 좀 입김이 좀 더 세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온건계합파 중에 한 명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김윤식이라는 사람. 우리 아까 급진계합파 누가 있대요? 아까 교실 열기에.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민씨들도요, 대부분 온건일까요? 급진일까요? 맞죠, 온건 쪽이겠죠. 그 청나라 쪽을 따르고 있으니까. 민씨 또한 온건을 좀 더 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청나라가 좀 신경 쓰이긴 하겠죠. 왜요? 너무 간섭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무 간섭을 하니까. 사실 청나라가 다시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준 거는 고마운데 간섭이 너무 심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상황을 이해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당연히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의 간섭이 심화되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나의 우리 이 시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나라의 내정 간섭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두 명의 고문이 파견됐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했고, 또 하나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뭐가 와 있습니까? 군대. 청나라의 군대가 눌러 앉아 있죠. 그죠? 세 번째가 청군의 주둔입니다. 숫자가 한 3,000명 가량 됐답니다. 3,000명 가량.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서울 곳곳에다가 배치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뭔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됐습니까? 우리 요게 하나의 배경이 됐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갑신정변의 전개, 갑신정변이 어떻게 흘러갔나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우리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급진계합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모습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청나라의 군대가 신경 쓰이지 않아 맞죠? 청나라의 군대가 빠집니다. 한 절반 정도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거든. 어떤 일이었냐면 이 상황이라고 좀 써볼게요. 자, 당시 상황을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점으로 찍을게요. 첫 번째가 누가 철수한다? 청군. 청군의 일부가 철수합니다. 그 이유는 청푸 전쟁이 발생합니다. 청나라랑 누구랑 싸움을 하는? 프랑스와 싸움을 하는 청푸 전쟁이 발생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선교사? 베트남 문제. 아, 청나라 입장에서는 베트남도 자기가 군주고 베트남이 자기의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우리 조선처럼요. 그런데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와 붙게 된 거죠. 군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청나라는 급한 대로 조선에 있었던 군대 절반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청푸전쟁의 발생으로 조선, 주둔, 청군 일부가 철수합니다. 상황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이때 누가 도움을 약속했을까요? 일본이요. 일본 군대가 우리 이 당시에 제물포 조약,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이 자기 공사관을 지킬 수 있는 경비병을 배치해 놨었잖아, 조선에. 그래서 이 군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경비병을 지원해 준다라는 이러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옥균이 완전히 정치적 수세에 몰린 사건이 있었는데, 조선은 개화 정책이 한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화 정책을 할 돈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급진개화파였던 김옥균이 자기가 일본 가서 돈을 좀 빌려올 테니까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온건개화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해요. 다른 나라한테 돈 빌리면 안 된다고. 대신에 우리가 화폐개혁, 새롭게 돈을 좀 찍어내서 이걸로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막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옥균은 끝까지 일본 가서 돈을 빌려오겠다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일본이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입지가 더욱더 줄어들 거는 맞는 거죠. 그지? 그래서 또 하나는 이목균의 차관. 이 차관이라는 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차관 도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입지가 더욱더 낮아지게 됐던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적인, 이 세 가지 상황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충분히 정변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변을 실시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가장 좋은 거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특히 급진파, 특히 온건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실행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때마침 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884년 10월 우리 최초의 우편 사무가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그 우체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정총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정총국이 열리는, 우정총국이 딱 개막하는 이 축하연,
이때 되면은 많은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 그지? 온건계합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올 거고 급진파 쪽도 갈 거고 이때를 딱 디데이로 해서 정변을 일으키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켜서 온건계합파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도륙합니다. 우리 이때 도륙당한 사람 중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영익. 이 사람은 민비가 굉장히 아끼던 조카였습니다. 근데 얘가 엄청나게 한 7방인가 찔렸대요, 칼을. 그래서 위급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뭐 해야 돼요? 치료하려면 침 놔야 되죠. 네. 침 넣을 수가 있어요. 장기가 찢어졌는데, 맞지?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알렌이 선교사이자 의사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은 그 미국 공사관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치료해 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한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집도합니다. 우리 최초의 외과 수술입니다. 이때가 막 째고 꾸매고 막 했던 거죠. 그리고 살아나요.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신정변이 다 끝나고 나서 민 씨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알렌한테 뭐 하고 싶은 거 없냐니까 알렌이 나 병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었고 이 병원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잖아. 서울에 있는 병원 뭡니까? 서울병원. 네 글자. 우리 미국인인데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우정총국 축하연 때 그러한 정변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때부터 뭐의 시작? 정변의 시작입니다. 자, 온건계합파를 무차별적으로 사륙한 김옥균과 계합파 인원들은요. 서둘러서 누구한테 갔을까요? 흥자한 피를 묻히고 누구한테 가요? 고종한테 가죠. 그리고 뭐라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반란이 발생했다. 급하게 전하께서는 궁궐을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랑 함께 가시죠.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해서 서둘러서 창덕궁을 떠나 그 옆에 있던 경우궁이라고 하는 궁궐로 옮깁니다. 그쪽이 좀 더 작거든. 작아서 뭔가 좀 방어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경우궁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고요. 아직 고종과 민비는 어리둥절하겠지. 진짜 반란이 일어났나? 그죠? 그리고 다음 날 돼서 새 정부를 구성합니다. 지금 온건계합파들 다 죽었잖아 거의. 그래서 몇몇을만 모아가지고 급진계합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죠. 그 종이가 급진계합파가 생각했었던 개혁의 방안들이었습니다. 급진적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정변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급진계합파 중심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고 뒤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갑신정변 개혁정강 보입니까? 자, 1번에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데려오래요. 대원군 어디 갔는데요? 청나라한테 납치당했잖아요. 그죠? 네. 빨리 데려오랍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 의식을 폐지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문벌. 우리 뭔가 양반 이런 제도를 없애자고 하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는 신분에 따라 뽑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뽑자고 하죠.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재정은 이제 서로 분산돼서 쓰지 말고 어디에 모아서? 호조라고 하는 기관에 모아서 모든 재정을 주관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대신과 참차는 한문 안에 동그라미 주세요. 무슨 소?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하여 정사를 결정할 것. 그러니까 바로 뭔가 국회 이런 비슷한 걸 만들긴 어려운데
일단 임금님은 좀 빠져 계시고 앞으로 정치는 우리 신하들이 의종소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의논해서 정치하겠습니다. 약간 국왕의 권력을 조금 빼는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우리 이러한 게 개혁정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정강에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게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뭘 원했을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 네. 뭘 요구했을까요? 세금도 세금이고 백성들이 이 당시에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아직 없죠. 대부분들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백성들은 토지를 조금 공평하게 가지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거였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누가 개입해 버립니까? 청군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누가 튀튀해 버려요. 일군의 철수. 배신인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러한 갑신정변은 결국에는 단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나버리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천하라고도 해요? 3일 천하라고도 하죠. 맞죠?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3일 만에 개혁을 꿈꿨던 이 방안들이 결국에는 단 3일 만에 끝나게 됐던 게 갑신정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07페이지 위에서 아래쪽에 보면 청군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정변에 개입하자 정변의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군이 철수했고 정변은 곧 진압되어 3일 만에 막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했으며 홍영식을 한 사람은 끝까지 왕을 호위하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등은 어디로 망명했대요?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근데 이들이 일본으로 가서도 잘 살았을까요? 일본에서는 이들이 극진히 대해줬을까요? 아니죠. 일본에서도 뭔가 정변을 일본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을 홀대합니다. 홀대. 그래서 우리 107쪽 오른쪽에 보면 갑신정변의 주역들 보이죠? 오른쪽에. 급진개합파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이에 김옥균을 제외한 세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고요. 사진이 이들이 헤어지기 전에 찍은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사실 김옥균은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서 너무 천대받으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이 김옥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김옥균 죽이라고. 그래서 김옥균이 중국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갔던 나머지 이 세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갑오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주로 활동하게 되죠. 오케이? 이건 나중에 다 이름을 다시 한번 다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갑신정변의 의의와 영향입니다. 우리 갑신정변의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갑신정변의 결과 우리 좀 밑에 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 일본이 오히려 우리한테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 고종임금도 알아요. 일본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종이 먼저 항의합니다. 왜 우리 정치에 관여하냐? 왜 우리 정치에 개입하냐?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 합니까? 시치미를 뚝 떼죠. 오히려 배를 끌고 와서 너희가 사죄해야 된다. 20일 안에 너희 잘못한 사람들 안 잡아들이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우리 일본 공사관 불탄 거 알지? 그거 배상해라. 이런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더욱더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약을 맺게 되죠. 우리 그 조약을 한성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맺은 거죠? 일본의 조선.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아까 잠깐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두 번째가 무슨 조약? 텐진 조약입니다. 자, 텐진 조약은 우리 조선과 맺은 게 아닙니다. 어디와 맺은 거?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죠. 자, 우리 오른쪽에 텐진 조약 보입니까? 네. 자, 텐진 조약 한번 읽어보세요. 군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양국 혹은 어떤 한 국가가 파병하려고 할 때는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의 문서로 통제해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하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조선에서 군대를 어떻게 하자? 지금 너희랑 우리랑 전쟁이 날 뻔한 거 알지? 우리 일본이 만약에 안 뺐다면 우리 전쟁이었어.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래서 조선에서 다 같이 군대를 어떻게 하자? 군대를 철수시키자. 대신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서로에게 알려주자. 이 말은 즉 다시 공동으로 못 올 수 있다. 다시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일 텐진 조약의 내용은 공동 철수, 공동 파병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이 텐진 조약은 누구한테 유리한 조약이다? 일본한테 유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사실 청과 우리나라는 종래에 이러한 예전부터 전통적인 관계가 있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좀 쉬워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맞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일본도 이제 뭘 얻었다는 겁니까? 동등한 파병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텐진 조약을 근거로 들어서 나중에 뭐가 발생되는 근거가 될까요?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텐진 조약은 나중에 또 청일 전쟁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게 예상됩니다. 그지? 자, 우리 이거에 대한 의의와 한계는 어떨까요? 일단 의의를 먼저 보면은 일단 이게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적으로 무슨 국가, 자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데 의의가 있죠. 그래서 청의 간섭을 뿌리치고 근대 국가 수립을 시도했었던 하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 일단은 누구한테 의존했습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군사적인 의존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누구한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단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 홍보도 안 됐을 뿐더러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준비가 너무 미비했지, 맞지?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무섭다.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얘네 없어서 그래. 얘네 없어서 그래. 이는 지금 아예 안 듣고 있다. 얘는 잘 듣고 있는데 청이는 잘 듣고 있네. 정수하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길게요.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각축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요거는 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쌤이랑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 일본, 그죠? 여기에 청, 여기에 조선, 여기에 러시아. 자, 이렇게 적혀있지, 그지? 자, 지금 청과 일본은 뭘 통해서 잠깐 서로 쉬고 있는 겁니까? 그 텐진조약. 텐진 조약을 근거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둘 다 사실 그래도 조선의 영향력은 큰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도 청이죠. 그래도 청의 영향력이 높고요. 일본은 지금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결국에는 이것도 청나라가 진압을 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의 간섭이 자꾸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우리 청나라의 뭐 간섭부터 보면은 우리 108페이지 맨 밑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 보입니까? 네. 자, 청나라는 누구를 데리고 왔대요, 다시? 흥선대원군을 귀국시킵니다. 좀 이상하지? 흥선대원군을 납치했다가 왜 다시 데려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청에 대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민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지금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이 심하죠. 그런데 민비가 자꾸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민비한테 경고하는 거죠. 너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나 언제든지 누구로 교체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으로 교체할 수 있다. 무언의 압박입니다. 정치적인 압박.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사람이 한 명 오죠. 그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쌤 옛날에 이 위안스카이 가게를 외국인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얘 중국인이죠. 맞죠? 원래 이름은 원세계입니다. 원세계. 원세계. 이걸 중국말로 위안스카이라고 한대요. 중국말 잘하는 사람 읽어보세요. 쌤은 미국인인 줄 알았어, 처음에. 스카이라길래. 근데 원세계라는 사람이고, 이 위안스카이가 우리나라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당시에 조선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청의 간섭을 조금 벗어나고자 러시아랑 조금 연결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드냐면 조선과 러시아가 밀약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냄새가 실실 풍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당시에 무엇을 추진하고 있었냐면 우리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무슨 정책? 남진 정책. 우리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함이죠. 근데 남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서쪽으로는 서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요. 근데 유럽에서 이 러시아를 굉장히 막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거든. 근데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영국이 돌아서 오죠. 맞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섬을 하나 지금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 이 섬이 영국이 와서 점령한 섬이 거문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영국 애들이 거기다가 자기 깃발 세워버리고 이름 자체도 바꿔버려요. 포트 해밀턴 하면서. 갑자기 지들이 점령해놓고 섬 이름은 또 자기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자그마치 한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청나라랑 영국과의 협상 속에서 청나라가 절대로 러시아를 끌어들이지 않을 거고 뭐 이러한 이야기 하면서 나중에 돌려주긴 합니다. 이해돼요? 뭔가 상황 자체가 조금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어디서 나타날 거고 여기서 시작될 거고 굉장히 복잡할 거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차라리 조선을 무엇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중립국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중립화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중립화론은 두 명의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당시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의 발생될 만한 전쟁의 요인들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육일준, 별표 칠게요. 이거 별표 쳐요. 육일준이라는 사람도 열강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보장해주는 그러한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도 보장하고
동아시아의 안전도 보장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중립화론입니다. 알겠죠? 중립화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우리나라 고종임금, 민씨 세력들은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었을까요? 이때도 개화 정책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선도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도 무슨 정책을 해요? 개화 정책. 개화 정책을 해 나갔습니다. 자, 먼저 궁궐 내부에다가 무엇을 설치해서요? 내무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한 준비도 했었고요. 특히 고종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만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국과도 많이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 곳곳에다가 무엇을 파견하기 시작합니까? 대사관 이런 것들을 파견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거를 이때 말로 전권 공사를 외국에다가 파견해서 우리도 이제 외국과의 연결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할 수 있게 이러한 활동들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이때 좀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지거든. 우리 108페이지에 보면 내무부 아래 보면 갑신정변 이후의 개화정책 보여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지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뭐도 만들어지고요. 강혜원이었던 병원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전보국인가요? 전보국이라고 하는 뭐 전선과 관련된 이러한 부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도 만들어지죠. 무슨 공원? 유경공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막 외국과 다각도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대도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사관학교 만들자. 전문 군인들을 키울 수 있는 사관학교를 만들자라고 해서 연무공원이라고 하는 사관학교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조선의 개화 정책이 누구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청나라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가장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다 보니까 이 개화 정책이 잘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진 않았고 노력도 했다 안 했다?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청나라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공사 보내는 것을 굉장히 막았습니다. 야, 너희 우리 청나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 한다고 너희가 가서 직접 이야기할래?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보내지 말고. 외국에다가도 보내지 마세요. 쟤들 우리 속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방해도 굉장히 많았다. 됐어요?